3년 사귄 전 여친이 귀국하는 바로 그날 남편이 제게 뻔한 거짓말을 하고 밤새 외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통쾌하고도 치밀한 복수극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핸드폰을 꽉 쥔 채 벽시계만 쳐다봤어요. 뚝딱거리는 초침 소리가 제 심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 남편 박준서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목록에서 보고야 말았거든요. 3년 전 유학 간 그의 전 여자친구 최소라가 오늘 귀국한다는 사실을요. 사실 소라가 돌아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준서가 지난주에 슬쩍 얘기했거든요. 소라가 볼 일이 있어 잠시 귀국하는데 친구로서 밥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저녁 6시 반 준서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새로 산 짙은 남색 셔츠를 입고 작년에 제가 사준 향수까지 뿌렸더군요. 제가 주방에서 저녁을 데우고 있는데 그가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내밀어 물었죠. 회사 접대라면서요.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요? 준서는 넥타이를 매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뭔가 부자연스러웠죠. 아, 오늘 만나는 고객이 아주 중요한 분이라서 단정하게 보여야지. 여보, 당신이 만든 음식이 냄새만 맡아도 맛있겠다. 아쉽지만 난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갈게.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현관으로 향했어요. 제가 길에서 먹으라고 사과 하나를 챙겨 뒤따라 나갔지만 그는 이미 문을 쾅 닫고 사라진 뒤였죠. 잘 다녀오라는 제 인사는 끝맺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현관에 선 채로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사과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고객 같은 건 없다는 걸요. 그는 틀림없이 최소라를 마중 나간 거였어요. 예전에 소라와 헤어지기 전에도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녀를 만날 때마다 한껏 멋을 내고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속였죠. 저는 사과를 과일 바구니에 도로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가 데웠던 음식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어차피 그는 돌아와서 먹지 않을 테니까요.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어둑한 불빛 아래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제 눈은 자꾸만 현관문을 향해 있었죠. 귀를 쫑긋 세우고 열쇠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어요. 8시. 준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접대 아직 안 끝났어요? 국이라도 데워놓을까요? 답장은 없었어요. 9시 반. 다시 메시지를 보냈죠. 너무 늦었으니 술 많이 마시지 말고 꼭 대리운전 불러서 와요. 안전이 최고니까. 역시 답은 없었어요. 11시.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죠.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마저 차갑게 식어갔어요. 12시. 창밖은 가로등 불빛으로 환했고 간간이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주차장엔 준서의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받지 않았죠. 새벽 1시, 2시, 3시. 시계의 시침은 쉼없이 돌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기대감에서 초조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무감각으로 변해가는 감정을 느꼈어요. 다가룬 단정을 섬독 감정을 느꼈어요.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죠. 준서의 인스타그램을 새로 고침해봤지만
마지막 게시물은 어제 올린 회사 워크숍 사진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는 분명 최소라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걸요. 어쩌면 지금쯤 공항 근처 호텔에서 쉬고 있거나 어느 레스토랑에서 야식을 먹고 있겠죠.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는 까맣게 잊은 채로요. 문득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준서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제게 말했죠. 서희야, 평생 너 하나만 사랑할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너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저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새벽 4시가 넘어갈 무렵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왔죠. 핸드폰을 들어 마지막으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우리의 웨딩 사진을 봤죠. 사진 속 준서는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곁에 기댄 제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사진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자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강서희, 이제 그만 자신을 속여. 그는 너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어요. 서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준서가 최소라가 귀국한 날. 접대를 핑계로 밤새 외박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감정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몸을 돌려 거실로 나왔어요. 더 이상 굳게 닫힌 현관문을 보지도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았죠. 이제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떠나야 해.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머무를 가치가 없는 곳이야.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앞집 김아주머니가 아침장 보러 나가시는 소리였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아래층 식당에서 튀김 튀기는 소리. 평소에는 익숙했던 이 소리들이 오늘따라 어서 빨리 움직이라고 저를 재촉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침실의 웨딩 사진도 거실에 있는 준서의 물건들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곧장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제 옷장을 열었죠. 먼저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중요 서류들을 핸드백에 챙겨 넣었어요. 며칠 전부터 따로 모아둬서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는 평소에 자주 입던 옷 몇 벌을 꺼내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들은 평소에 자주 쓰던 것 두어 걔만 챙기고 나머지는 옷장에 그대로 두었어요. 어차피 다 제 돈으로 산 것들이니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와서 가져가면 되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집을 빨리 떠나는 거였어요. 보석함에는 준서가 준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었고 어머니가 예물로 주신 금팔찌도 있었어요. 저는 금팔찌만 가방에 넣고 다이아 반지는 보석함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죠. 그가 프러포즈할 때 줬던 물건인데 지금 보니 눈엣가시 같았어요. 그에게 남겨두고 실컷 감상이나 하라고 하죠. 이것저것 챙기니 캐리어가 반쯤 찼어요. 지퍼를 잠그고 침대 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지은이었어요. 전화를 받자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희야, 어젯밤에 내 얘기 듣고 한숨도 못 잤어. 지금은 어때? 박준서 아직도 안 들어왔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창밖으로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죠. 응, 안 들어왔어. 핸드폰도 꺼놨더라. 방금 짐 다 쌌는데 혹시 괜찮으면 와서 짐 옮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지은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당연하지. 바로 옷 입고 나갈게. 10분이면 너희 아파트 밑에 도착할 거야. 그 인간이랑 마주치지 마. 혹시라도 갑자기 들어오면 일단 어디 숨어 있다가 내가 가면 얘기하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걱정 마. 돌아올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왔겠지. 지금 나타날 리 없어. 문 앞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주방 가스는 잠갔고 전기 코드도 대부분 뽑았어요. 거실 등은 끄지 않았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였죠. 준서가 돌아왔을 때 불은 켜져 있는데 텅 빈 이 집을 보고 냉랭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껴보라고요. 캐리어와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갈아 신는데 신발장 위에 놓인 준서의 슬리퍼가 보였죠. 작년에 제가 사준 솜 슬리퍼였는데 이제는 바닥이 다 닳아 있었어요. 저는 그 슬리퍼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이 집처럼 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하니까요. 제 것이 아닌 물건은 가져가지도 않고 제 것을 남겨두지도 않을 거예요. 신발을 다 신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었죠. 그녀는 커다란 천 가방까지 들고 와서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혹시 빠뜨린 거 있을까? 봐, 가방 하나 더 챙겨왔어. 더 가져갈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집 안을 휙 둘러보더니 소파 위에 그대로 놓인 쿠션과 식탁 위 과일 바구니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박준서, 진짜 인간도 아니다. 최소라 돌아오는 거 알면서 밤새 외박을 해. 너랑 싸울 생각도 안 하나 봐? 저는 그녀가 가져온 가방을 받아 현관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싸워서 뭐해. 그럴 시간에 빨리 떠나는 게 낫지. 중요한 건 다 챙겼어.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지은이는 제 캐리어 옆으로 와서 손잡이를 잡으며 물었어요. 진짜 결정한 거지. 그 인간이랑 한마디도 안 하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백을 들었어요. 말해서 뭐해. 내 말이 들렸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겠지. 가자. 시간 끌 거 없어. 제 단호한 태도를 본 지은이도 더는 권하지 않고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런 쓰레기는 돌아와서 텅 빈 집 보고 정신 차리게 해야 해. 내가 처음부터 박준서 믿을 수 없는 놈이라고 했잖아. 네가 결혼할 때 뜯어말렸는데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얘기해. 저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문을 열었어요. 이제 앞만 봐야지. 문을 열자 복도에 찬 공기가 훅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3년간 살았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벽에는 웨딩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고 소파 팔걸이에는 제가 뜨다만 목도리가 놓여 있었죠. 탁자 위에는 어제 마시다 남긴 물컵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니까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현관문 옆 소화전함에 집 열쇠를 넣어두었어요. 이 열쇠, 이제 제게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가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찾을 수 있을 거고 찾을 마음이 없다면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죠. 지은이가 캐리어를 자기 차 트렁크에 싣는 동안 저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녀가 물었죠. 우리 집으로 먼저 갈래? 아니면 호텔이라도 잡아서 잠시 지낼래?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동네 풍경을 보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너희 집으로 갈게. 며칠만 신세 좀 지자. 뒤실 다 정리되면
전에 봐뒀던 오피스텔로 이사 갈 거야. 지은이는 차를 출발시키며 핸들을 돌렸어요. 차는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죠. 무슨 신세는 우리 집 남는 방 계속 비어 있었어. 얼마든지 있어도 돼. 참, 변호사 친구한테는 연락했어? 재산 문제는 빨리 처리해야 해.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보며 말했죠. 연락했어. 내일 바로 공동계좌 동결 신청부터 할 거야. 박준서, 최소라랑 멋지게 놀고 싶어 했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지. 그 말을 들은 지은이가 핸들을 탁 치며 말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아직도 말 몇 마디로 구슬리면 네가 마음 약해지는 예전의 강서희인 줄 아나 본데 이번에 아주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차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살던 아파트 쪽을 돌아보지 않았죠.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의 마음이 가벼웠죠. 저는 알았어요. 집을 나선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박준서를 중심으로 돌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였어요. 나중에 지은이네 앞집 이웃에게 들으니 박준서는 그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때 저는 지은이네 거실에서 따뜻한 죽을 먹으며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는 아마 최소라와 막 헤어진 참이라 얼굴에 희미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을 거예요. 집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로요. 듣자 하니 그는 열쇠로 문을 열면서 콧노래까지 불렀다고 해요. 최소라가 가장 좋아하던 그 노래. 예전에 차에서 그 노래를 틀 때마다 제가 싫다고 말했었는데 그는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는 늘 다시 틀곤 했죠. 열쇠를 넣고 돌리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는 문을 밀고 들어와 외투를 현관 수납장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습관처럼 소리쳤다고 해요. 서희야, 나왔어. 점심 뭐 먹지? 하지만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는 아마 제가 아직도 삐져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웃으며 고개를 젓고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죠. 소파를 훑어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주방 쪽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방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은 깨끗했고 냉장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죠. 제가 집을 나설 때와 똑같이요. 어제 제가 마시다 남긴 물컵까지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제야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여전히 제가 집을 나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침실로 향하며 소리쳤죠. 강서희, 그만 숨어. 화난 거 알아. 어젯밤에 안 들어온 것 때문이지. 진짜 고객이랑 있었다니까.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고 사소한 걸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그는 침실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침대 머리맡에 웨딩 사진을 봤을 거예요. 사진 속에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침대는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제가 일부러 이불을 각 잡아서 개어놓고 나왔거든요.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충동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제대로 정리하고 떠났다는 것을요. 그는 침대 시트를 만져봤을 거예요. 차가운 감촉에 그제야 미간을 찌푸리고는 드레스룸으로 향했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분명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드레스룸에는 그의 옷은 가득 걸려 있었어요. 왼쪽 줄에는 그의 정장과 셔츠들이 심지어 지난주에 산 회색 트렌치 코트까지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던 제 공간은 텅 빈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 걸려있던 제 원피스와 외투들은 온데간데 없었죠.
제가 자주 쓰던 베이지색 옷걸이 하나까지도요. 그제야 그는 당황해서 화장대로 달려갔어요. 서랍을 열자 화장품이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죠. 제가 매일 쓰던 스킨케어 제품들은 보이지 않고 거의 쓰지 않던 샘플 몇 개만 남아 있었어요. 보석함은 열려 있었고 다이아 반지는 있었지만 어머니가 주신 금팔찌는 사라지고 없었죠. 그는 서랍을 뒤지고 침대 머리맡 서랍장까지 열어봤어요. 그 안에 있던 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도 없었죠. 오직 그의 의료보험증과 신용카드만 남아 있었어요. 강서희. 이번에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의 무심한 말투가 아닌 초조함과 불신이 섞인 목소리였죠. 그는 침실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베란다로 뛰어다녔어요. 모든 방을 다 뒤지고 심지어 화장실 수납장까지 열어봤죠. 제가 쓰던 칫솔과 수건도 사라지고 오직 그의 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제가 삐져서 숨은 게 아니라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의 가구들과 벽에 걸린 웨딩 사진, 그리고 제가 마시다 남긴 물컵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이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냈죠. 어젯밤에 꺼둔 핸드폰을 최소라와 있느라 켜는 걸 잊었던 모양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핸드폰을 켜고 가장 먼저 제게 전화를 걸었겠죠.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라는 안내 음성만 나왔을 거예요. 그는 끊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는 다음으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그의 번호를 차단해 놓았죠.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오니 라는 안내만 들렸을 겁니다. 그는 초조하게 거실을 맴돌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주소록을 뒤져 저희 엄마에게 전화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화면을 몇 번 두드리다 이내 핸드폰을 내려놓았겠죠. 그 역시 알았을 거예요. 이 일이 엄마 귀에 들어가면 엄마가 당장 쫓아와서 자기를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장에서 제 슬리퍼가 사라진 것을 봤겠죠. 바닥이 달아빠진 그의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는 현관문 옆 소화전함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열쇠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남겨둔 집 열쇠였죠. 가져가지도 숨겨두지도 않았어요. 그 열쇠를 보고 똑똑히 깨달으라고요. 제가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지은이가 그러더군요. 오후에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박준서가 아파트 아래에서 그 열쇠를 손에 쥔 채 서성이고 있었다고요. 근처를 박준서가 아파트 아래에서 그 열쇠를 손에 쥔 채 서성이고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마치 길 잃은 파리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전화를 걸고 제자리를 맴돌았다고 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그 의기양양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지은이네 집 객실은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제 캐리어를 벽 한쪽에 놓아주고 옷장에서 새 이불을 꺼내 침대에 깔아주었죠. 이불을 펴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이거 작년에 새로 산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쓴 거야. 일단 여기서 지내. 주말에 같이 가구점 가서 내 새 오피스텔에 놓을 가구 좀 보자. 저는 침대가에 앉아 그녀가 건넨 따뜻한 물을 마셨어요.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짐을 옮기느라 쌓였던 피로가 조금 풀렸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 오피스텔 풀옵션이라 바로 살아도 괜찮아. 생활용품 몇 가지만 사면 돼. 지은이는 바닥에 앉아 제 캐리어를 정리하다 말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새 출발하는 건데
뭐든 편하고 좋은 걸로 해야지. 박준서랑 3년 동안 살면서 아끼고 살았잖아. 이제는 너 자신한테 좀 투자해야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어요. 아, 맞다. 아까 우리 아파트 단지 지나가는데 박준서가 밑에서 서성이고 있더라. 얼굴이 완전 똥 씹은 표정이었어. 마치 누가 돈이라도 떼먹은 것처럼. 너 걔랑 마주치진 않았지? 저는 침대에 기댄 채 창밖에 있는 지은이의 화분을 봤어요. 푸른 잎사귀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못 봤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너희 집으로 왔는걸. 걔가 그러고 있는 건 다 자업자득이지. 누굴 탓하겠어.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켜며 말했죠. 오는 길에 생각 좀 해봤는데 몇 가지 정리해 줄게. 첫째, 부부 공동계좌 변호사한테 빨리 동결시켜달라고 해. 그 인간이 정신 차리고 돈 빼돌리기 전에. 둘째, 박준서 외도 증거 확실하게 챙겨도 이혼할 때 위자료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셋째, 걔 회사에서 뭔가 캥기는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알아봐. 나중에 그걸로 압박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핸드백에서 검은색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지은이 쪽으로 밀었어요. 이거 이미 다 준비해놨어. 한번 봐봐. 지은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건 사진 몇 장이었죠.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지난주에 박준서가 공항에서 최소라를 마중 나갔을 때 찍힌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그는 소라의 캐리어를 끌어주고 있었고 둘은 아주 가깝게 붙어 있었죠. 소라는 심지어 그의 팔짱까지 끼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둘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었죠. 준서가 소라에게 음식을 집어주는 모습, 그 눈빛의 다정함은 제가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지은이는 사진을 든 채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박준서가 최소라랑 계속 연락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봉투에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몇 장을 더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지난달에 우연히 봤어. 걔 핸드폰에서 소라랑 나눈 대화. 소라가 귀국하면 명품 가방 사주고 좋은 오피스텔도 얻어주겠다고 하더라. 그때 싸우는 대신 조용히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어. 그리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공항이랑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을 확보했지. 지은이는 캡처본을 넘겨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런 쓰레기 자식.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잖아. 너한테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하더니 이건 완전 대놓고 바람 피운 거네. 그녀는 서류 봉투에서 호텔 예약 확인서 한 장을 더 찾아냈어요. 예약자 이름은 박준서, 체크인 날짜는 최소라가 귀국한 바로 그날이었죠. 장소는 공항 근처의 5성급 호텔이었어요. 세상에, 이것까지 찾아냈어. 서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 잡고 싸웠을 거야. 저는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죠. 싸워서 뭐해. 나만 화나고 결국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그때 이미 결심했어. 만약 그가 정말로 최소라가 귀국하는 날 나를 배신하는 짓을 한다면 더는 말 섞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모아서 이혼할 때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주겠다고. 지은이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아. 그런 쓰레기한테는 감정 소모할 필요 없어. 증거로 말해야지. 변호사 쪽은 어떻게 됐어? 계좌 동결은 문제없이 될 것 같아?
저는 서류 봉투를 침대 머리맡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응, 문제없대. 우리 공동계좌에 1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절반은 내가 작년에 프로젝트로 번 돈이고 나머지는 걔 월급이야. 이미 동결 신청 들어갔고 오늘 안으로 처리될 거야. 계좌가 묶이면 박준서가 최소라한테 돈 쓰고 싶어도 못 쓰겠지. 지은이는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어요. 잘 됐다. 돈줄부터 끊어놔야지. 네가 없으면 그 여자한테 가방 하나 사줄 돈도 없다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 해. 참, 내세 오피스텔은 언제 입주 가능해? 내가 같이 가서 청소해 줄게. 박준서가 거기로 찾아오지 못하게 감시도 해주고 저는 지은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늘 제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무슨 일이 생기든 가장 먼저 달려와 저를 도와주었어요. 다음 주에 열쇠 받아. 그때 같이 가주면 정말 고맙지.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우리 사이에 뭘. 일단 좀 쉬어. 내가 점심 차려줄게. 네가 좋아하는 등갈비찜 아침에 나오기 전에 냄비에 앉혀놓고 왔어. 지금쯤이면 다 됐을 거야. 그녀가 방을 나가자 주방에서 환풍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침대에 기댄 채 굳게 닫힌 서랍을 봤죠. 저 안에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제가 박준서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었어요.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지은이가 있고 이 증거들이 있는 한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사람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지은이가 등갈비찜을 들고 주방에서 나올 때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제 앞에 그릇을 놓자마자 신나서 말했죠. 서희야, 방금 우리 사촌 언니한테 들었는데 박준서가 아까 이민아 씨한테 전화했대.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떴어요. 등갈비찜은 부드럽고 국물은 진했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미나 씨가 뭐라고 했는데? 이민아 씨는 제 회사 동료이자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박준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우리가 친하다는 걸 알았죠. 지은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미나 씨 말이 박준서가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해서는 서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했대. 그래서 미나 씨가 바로 어젯밤에 뭐 하셨는데요? 서희 씨랑 싸웠으면 직접 푸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쏘아붙였대. 근데 박준서가 끝까지 고객 접대 때문에 그랬는데 걔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라면서 뻔뻔하게 굴더래. 그래서 미나 씨가 그냥 전화 끊고 번호도 차단해버렸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계속 국물을 떠먹었어요. 미나 씨도 나처럼 뻔뻔한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 잘했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은이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사촌 언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죠.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 박준서가 이민아 씨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내 오빠 강민준 씨한테 전화했대. 내 오빠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 저희 오빠는 박준서를 원래부터 싫어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박준서 저놈 너무 가벼워 보여. 너 나중에 고생한다라고 했었죠. 결국 오빠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오빠가 뭐라고 했는데? 언니 말이 내 오빠가 전화를 받자마자 박준서가 말할 틈도 안 주고 소리부터 질렀대. 이 나쁜 놈아. 내 동생이 너 때문에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찾아. 양심이 있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대. 그리고 언니한테 만약 박준서가 또 전화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다더라. 지은이는 말하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내 오빠 성격 진짜 화끈하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저도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오빠는 평소에 말수가 적었지만 늘 저를 챙겨주었거든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박준서, 아까 내 회사에도 찾아갔었대. 근데 안내데스크에서 네가 지난주에 이미 휴가 내서 이번 주까지 출근 안 한다고 하니까. 회사 로비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사무실까지 들어가려고 했나 봐. 결국 보안 요원한테 제지당하고 쫓겨났대. 저는 그릇을 들고 남은 국물을 마셨어요. 마음은 평온했죠. 저는 지난주에 미리 휴가를 내놨었어요. 하나는 이 기간 동안 박준서와의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그가 회사로 찾아와 소란을 피울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었죠. 지금 보니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오후에 저는 객실 침대에 누워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씻은 과일을 들고 들어와 침대 가에 앉으며 말했죠. 서희야, 방금 우리 동창 장우진한테 연락해봤는데 박준서가 걔한테도 전화했었대. 너랑 연락된 적 있냐고 물어봤다더라. 우진이가 없다고 하니까 박준서가 포기하지 않고 네가 자주 가는 곳이라도 아냐고 물었대. 그래서 우진이가 나 서희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 내 아내는 네가 직접 찾아라고 하고 끊어버렸대.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제 사람을 못 찾으니까 아무데나 찔러보는구나. 예전에는 내가 어디 가는지 말해줘도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아? 늦었지.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걔가 널 찾고 싶겠어? 네가 진짜로 떠나버려서 밥 해줄 사람, 집안일 해줄 사람, 공짜 가정부가 없어져서 불안한 거지. 너한테 전화할 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한마디라도 하디? 안 했잖아. 계속 네가 예민하다고만 하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죠. 요즘 바쁘냐고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요즘 좀 바빠서요. 일 끝나면 바로 갈게요. 라고 답장했어요. 박준서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죠.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문제가 정리되면 그때 천천히 말씀드리려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 지은이가 밖에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서희야, 방금 밑에 슈퍼 다녀오는데 박준서 차가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더라. 뭘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길래 무서워서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서 왔어. 저는 잠시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죠. 아마 내가 너희 집에 있을 거라고 짐작했나 보네. 그래도 못 들어올 거야. 너희 아파트 보안 철저하잖아. 출입카드 없이는 못 들어와.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지. 우리 아파트는 카드 찍어야 들어올 수 있고 방문객은 무조건 신원 확인해야 하니까. 만약 나 찾아왔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근데 진짜 초조해 보이긴 하더라. 단지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아마 너한테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있나 봐. 물론 연락은 안 되겠지만 저는 핸드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확인했어요. 역시나 박준서가 보낸 메시지 옆에는 빨간색 느낌표가 떠 있었죠. 제가 어제 이미 그의 번호를 차단했으니까요. 그가 지금 보내는 메시지는 수신 거부로만 표시될 거예요. 통화 기록에도 오늘 그가 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박준서가 지금 얼마나 초조할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가 초조해하는 이유는 저를 잃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제공하던 안정적인 삶, 밥을 해주고 집을 치워주고 필요할 때 체면을 세워주던 아내를 잃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집안을 완벽하게 관리해주던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녁에는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준서가 오후에 또 전화를 걸었다고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희랑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죠. 네가 뭘 잘못했어. 사람 잘못 본 내 동생이 잘못이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더는 귀찮게 하지 마. 그러고는 또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저는 오빠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박준서는 이제야 제가 정말로 떠날 거라는 걸 깨닫고 잘못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세 글자는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어요. 저는 더 이상 그의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지는 강서희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오직 그와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어요. 박준서는 여전히 저를 찾아 헤매고 사방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죠. 그는 아마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잃어버린 것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요. 오후 3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죠. 전화를 받자 변호사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서희 씨, 좋은 소식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계좌 동결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계좌의 돈은 현금 인출이든 계좌 이체든 강서희 씨와 박준서 씨 두 분의 동의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준서 씨 혼자서는 절대 돈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지은이네 집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놓였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덧붙여 말했어요. 네. 그리고 은행 측에도 동결 통보를 보냈습니다. 은행에서도 박준서 씨에게 계좌 상태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니 혹시라도 몰래 돈을 빼돌릴 생각은 절대 못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자 마침 망고를 썰어온 지은이가 제 미소를 보고 물었어요. 변호사님한테 좋은 소식 들었나 보네. 계좌 동결됐대. 저는 망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그 계좌에 있는 돈 움직이려면 내 동의가 꼭 필요하대. 지은이는 손뼉을 치며 활짝 웃었어요. 잘 됐다. 이제 박준서가 최소라한테 뭐 사주려면 자기 비상금 써야겠네. 그 쥐꼬리만 한 비상금이 얼마나 갈지 어디 한번 보자고. 한편 바로 그 시각 박준서는 최소라를 데리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이었어요. 아침에 저를 찾지 못해 불안했지만 최소라를 만나자 그 불안감은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는 생각했어요. 제가 집을 나갔어도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화가 풀리면 말 몇 마디로 잘 구슬리면 금방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평소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이 레스토랑에 최소라를 데려왔어요.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은 조명이 은은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최소라는 메뉴판을 보며 가격을 힐끗거리며 미소를 지었죠. 준서 씨, 여기 웰링턴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나 이걸로 할래요. 박준서는 의자에 기대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나한테는 윤리하지 말고
그는 속으로 이따가 부부 공동계좌 카드로 결제해서 최소라에게 자신의 씀씀이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침에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는 까맣게 잊은 채로요. 그저 최소라와 대화하느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최소라는 푸아그라와 캐비어 그리고 와인 한 병까지 주문했어요. 박준서는 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계좌에 있는 1억 5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중 일부를 최소라에게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최소라는 박준서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어요. 준서 씨, 어제 귀국할 때 옷을 별로 못 챙겨와서요. 이따가 오후에 같이 쇼핑 가주면 안 돼요? 에르메스 가방 봐둔 게 있는데 준서 씨랑 같이 사고 싶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박준서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밥 먹고 바로 가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줄게. 그는 자신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 최소라를 기쁘게 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어요. 곧 닥쳐올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식사가 끝나고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손님, 총 68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박준서는 지갑에서 부부 공동계좌 은행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카드로 해주세요. 직원은 카드를 받아 계산대로 갔지만 잠시 후 카드와 단말기를 들고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안내가 뜹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해 주시겠어요? 박준서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카드를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죠. 동결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카드로 현금 뽑았어요. 혹시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직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손님, 기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번이나 시도해봤지만 같은 안내가 나왔습니다. 계좌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소라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박준서를 보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계좌가 동결돼요? 박준서는 당황해서 급히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에 로그인했어요. 화면에는 선명하게 계좌 동결이라고 쓰여 있었죠. 해제를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제야 그는 아침에 받았던 은행 문자 메시지가 생각나 급히 확인했어요. 그때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고객님의 XXXX 계좌가 법적 조치로 동결되어 조회 외 모든 거래가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조치. 박준서는 이 단어를 되뇌다가 순간 깨달았어요. 강서희 지시구나. 그 여자가 변호사를 써서 계좌를 동결시킨 거야. 최소라는 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 더욱 불쾌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나한테 가방 사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박준서는 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그럼 휴대폰 결제로 할게요. 그는 카카오페이를 켰지만 잔액 부족이라는 알림만 떴죠. 평소 월급을 모두 공동계좌에 넣어뒀기 때문에 그의 비상금은 몇십만 원에 불과했어요. 방금 먹은 음식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는 급히 다른 결제 앱을 켰지만 잔액은 역시나 몇만 원뿐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목덜미부터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직원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최소라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박준서는 어쩔 수 없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 오늘 돈을 충분히 못 챙겨와서 그러는데 혹시 외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와서 꼭 갚겠습니다. 직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손님, 저희는 외상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돈이 부족하시면 지인에게 이체 받으시는 건 어떠십니까? 박준서는 하는 수 없이 핸드폰 주소록을 뒤져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어요. 하지만 평소에 형, 동생 하던 동료들은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자기도 돈이 없다고 둘러댔죠. 7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바로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참다 못한 최소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됐어요. 제가 낼게요. 정말 창피해서 못 봐주겠네. 그녀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는 가방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어요. 박준서는 급히 그녀를 뒤따라가며 변명했어요. 소라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강서희가 계좌를 동결시켜서 그래. 계좌만 풀리면 바로 가방 사줄게. 최소라는 뒤를 돌아 그를 쏘아보며 멸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 계좌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냥 당신이 무능한 거겠죠.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 택시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레스토랑 앞에 홀로 남겨진 박준서는 최소라가 탄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쥔 쓸모 없어진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분노와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강서희가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요. 단순히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그의 돈줄까지 끊어버렸다는 것을요.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편 바로 그 시각 저는 은행에서 보낸 계좌 동결 완료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죠. 박준서,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And for. 저와 지은이는 거실 탁자에 앉아 새 오피스텔 인테리어 도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펜으로 도면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어느 구석에 책장을 놓을지, 어디에 소파를 둬야 편할지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어머님 세 글자가 떠 있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인 박 여사는 제게 먼저 전화를 건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전화를 할 때면 항상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준서는 잘 챙기고 있냐는 잔소리뿐이었죠. 이 시간에 전화한 걸 보니 틀림없이 박준서의 계좌 동결 문제 때문일 거예요. 지은이가 다가와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웬일로 전화하셨대? 뻔하지 뭐. 박준서가 일러 바쳤겠지. 봐주지 말고 할 말 다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박 여사의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터져나왔죠. 강서희, 너 미쳤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계좌를 동결시켜? 준서한테 들으니까 너 집도 나갔다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떼고 그녀의 고함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계좌를 동결했겠어요? 이유는 무슨 이유? 준서가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온 것 때문 아니냐? 박 여사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아들을 감싸는 기색이 역력했죠.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집 나가고 계좌까지 동결시키고 너 이 집안 풍비박산 낼 작정이야?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접대요? 어머님, 준서 씨가 어젯밤에 누굴 접대했는지 아세요?
3년 전에 유학 갔다 막 돌아온 전 여자친구 최소라요. 어머님 아들은 접대를 핑계로 다른 여자랑 밤을 새우고 핸드폰까지 꺼놨어요. 아내인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박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을 줄은 몰랐겠죠. 잠시 후 그녀는 뻔뻔하게 말을 바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소라는 그냥 준서 친구야. 친구 마중 나간 게 뭐 어때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밤새 얘기 좀 할 수도 있지. 네가 뭘 그렇게 속이 좁아서 별것도 아닌 일로 질투를 하고 그래. 그냥 친구가 밤새 외박을 하나요? 그냥 친구 만나는데 새 셔츠에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나요? 제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어요. 어머님도 여자시잖아요. 아버님이 만약 다른 여자랑 밤새 같이 있었다면 어머님도 그냥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준서 씨랑 최소라가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인지는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는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이랑 지난주에 같이 레스토랑이랑 공항에 갔던 사진까지 다 있어요. 보내드릴까요?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박 여사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하지만 여전히 불만 가득한 말투로 말했죠. 그래, 둘이 좀 가깝게 지냈다고 치자. 그건 준서가 잘못한 거지. 할 말이 있으면 걔한테 해야지. 왜 계좌를 동결시켜. 그 돈에는 준서 돈도 절반이나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혼자 결정해. 제 돈이 절반 들어있으니까요. 제가 그의 법적 아내니까요. 그리고 그가 혼인 중에 외도를 저질렀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좌 동결 풀고 싶으시면 준서 씨더러 저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세요. 합의 이혼하면 그 사람 몫의 돈은 한 푼도 안 떼고 다 줄게요. 하지만 합의를 못하면 이 계좌는 계속 묶여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못 써요. 박 여사는 다시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강서희,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이 소문 퍼지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리고 너 이혼하고 그 많은 돈 혼자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그냥 어서 집에 들어와서 준서랑 잘 살아. 내가 걔더러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응? 사과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님,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됐으면 이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준서 씨가 진심으로 미안했다면 최소라가 귀국한 날 밤을 새우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제가 이혼하고 어떻게 살지는 어머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힘으로 돈 벌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준서 씨 옆에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 정말로 준서 씨를 위하신다면 더는 저를 찾아다니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친척들 시켜서 제 행방 묻는 것도 그만하라고 하시고요. 제가 원하는 건 오직 이혼뿐이에요. 만약 계속 저를 귀찮게 하면 그 사람 외도 증거들을 전부 회사에 뿌려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망신당하는 거겠죠. 안 그런가요? 그 말을 하자 박 여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반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잘났다. 내 맘대로 해. 난 이제 너희들 일에 신경 안 쓸란다. 그러고는 쾅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핸드폰을 내려놓자 지은이가 다가와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서희야, 너 진짜 멋있다. 시어머니를 아주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네. 처음에는 그렇게 기세등등하시더니 나중에는 깨갱하시더라. 저는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마음은 평온했죠. 저렇게 자기 아들만 감싸고도는 시어머니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해. 내가 약하게 보이면 더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거든.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인테리어 도면을 들었어요. 맞아. 다음에 또 전화 오면 그냥 받지 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새 오피스텔 꾸미고 박준서랑 빨리 이혼해서 새 출발하는 거야. 그날 오후 저와 지은이가 거실에서 새 오피스텔에 필요한 가구 목록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하지만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나는 노크 소리였어요. 지은이는 펜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났어요. 누구지? 나 약속 없는데. 그녀는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저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박준서야.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제 손에 들려있던 펜이 멈칫했어요. 저도 조금 놀랐죠. 지은이네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해서 출입카드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아마 경비실에서 한참을 사정했거나 다른 핑계를 대고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문 열어줘.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이참에 확실하게 끝을 내자.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행패 부리면 어떡해? 일단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할까?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젓고 목록을 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 걔가 행패 부릴 처지가 아닐걸. 그냥 문 열어줘.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박준서가 비집고 들어왔죠. 그는 구겨진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비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희야, 드디어 찾았네. 며칠 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지은이는 옆으로 비켜서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준서, 너 여기 무슨 낯짝으로 왔어? 서희가 너 때문에 받은 상처도 모자라? 박준서는 지은이를 무시하고 제 앞으로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죠.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얼굴에 떠있던 비굴한 미소도 조금 옅어졌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서희야, 내가 잘못했어. 소라가 귀국한 날 걔랑 너무 오래 있었던 거. 핸드폰 꺼놓고 너 걱정시킨 거. 그래서 네가 화나서 집 나간 거.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화 풀어. 응? 우리 집에 가자. 집은 그대로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죠. 오히려 우스웠어요. 집. 어느 집? 당신이 다른 여자랑 밤새 외박하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 집? 박준서는 다급하게 변명했어요. 아니야, 서희야. 나 소라랑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그날은 걔가 막 귀국해서 짐이 많길래 호텔까지 데려다 준 거고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그런 거야. 핸드폰은 진짜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고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실수로 늦어졌다고? 밤을 새울 때까지? 저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사진들을 꺼내 탁자 위에 뿌렸어요. 사진들이 흩어지며 가장 위에 있던 사진이 드러났죠. 공항에서 그가 최소라의 캐리어를 끌어주고 소라가 그의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그냥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행동이야? 박준서의 시선이 사진에 닿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가 사진을 집으려 하자 저는 발로 사진을 밟아막았죠. 그리고 이것도 저는 가방에서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그가 최소라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그는 소라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있었고 그 눈빛은 제가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함으로 가득했어요. 나한테는 고객 접대하러 간다고 해놓고 최소라랑은 촛불 켜놓고 저녁 식사를 해. 박준서, 네가 나를 바보로 알아? 박준서는 할 말을 잃고 손을 내렸어요. 그는 다급하게 말했죠. 서희야, 그 사진들은 다 오해야.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나 소라랑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제발 남들 말만 듣고 이러지 마. 응, 오해? 각도 문제? 옆에 있던 지은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박준서, 너 양심도 없니? 사진 속에서 너희 둘이 얼마나 붙어 있는데 눈빛은 또 어떻고 이게 오해야. 서희가 너랑 3년 동안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서희를 속여왔던 거야? 박준서는 지은이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이건 서희랑 나, 우리 둘 사이의 일이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끼어들지 마. 상관이 왜 없어? 서희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네가 내 친구를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지은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박준서와 마주 섰어요. 네가 뭔데? 바람 피우고도 그렇게 당당해? 서희가 이 사진들을 네 회사 단톡방에 안 올린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박준서는 지은이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다시 저를 보며 애원했어요. 서희야, 내가 이번 한 번만 잘못했다고 할게. 앞으로 다시는 소라랑 연락 안 할게. 연락처도 다 지울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잘 살아보자. 이혼 얘기는 그만하고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박준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네가 최소라랑 밤을 새우고 나를 혼자 내버려 뒀을 때, 네가 우리 공동재산으로 최소라한테 비싼 밥 사주고 가방 사주려 했을 때 너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이제 계좌가 동결되고 최소라가 너한테 짜증내니까 그제야 나랑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아직도 널 믿을 것 같아? 저는 탁자 위에 사진들을 주워 서류 봉투에 담았어요. 이 사진들은 일부에 불과해. 나한테는 네가 최소라랑 나눈 카톡 대화 내용, 걔한테 돈 보내준 이체 내역까지 다 있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더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 조건이나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나 이 증거들 전부 내 회사에 보내버릴 거야. 내 동료들, 상사들 모두가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해줄게. 박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파랗게 변했어요.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와 제 단호한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드디어 제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듯했어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강서희,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3년의 결혼 생활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결혼 생활? 저는 그를 보며 비웃었어요. 네가 바람 피운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모든 건 끝났어. 박준서, 네가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나를 더 역겹게 만들 뿐이야. 돌아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준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은이가 다가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죠. 박준서, 못 들었어? 서희가 너더러 가래. 여기서 더 꼴 보기 싫게 굴지 말고 썩 꺼져. 안 그러면 내가 진짜 신고한다. 박준서는 저를 한번 쏘아보고 지은이를 노려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드디어 갔네. 너 아까 진짜 멋있었다. 쟤를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더라. 저는 서류 봉투를 핸드백에 넣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음 차례는 최소라야. 박준서가 떠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문 밖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거칠고 무례함이 느껴지는 소리였죠. 지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났어요. 아, 저 인간 진짜 끝까지 사람 피곤하게 하네. 그녀는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저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준서 혼자가 아니야. 최소라랑 같이 왔어. 팔짱까지 끼고. 저는 물컵을 들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칫했어요. 이내 냉소가 흘러나왔죠. 잘 됐네. 내가 따로 찾아갈 필요도 없이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버리자. 문 열어줘.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제 발로 찾아왔으니 제대로 대접해줘야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최소라가 하이힐을 신고 거만한 태도로 들어왔죠. 그녀는 몸에 딱 붙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훑어보더니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강서희 씨? 한번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친구 집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네. 정말 찌질하다. 박준서는 그녀 뒤에 서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최소라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 옆에 서서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 보였죠. 지은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제 앞을 막아서며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소라 씨, 말 조심하시죠. 여긴 우리 집이에요. 당신이 와서 행패 부릴 곳이 아니라고요. 최소라는 지은이를 무시하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와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고 말했어요. 강서희 씨, 당신이 준서 씨랑 이혼하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서 씨는 이제 나를 사랑해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어도 그는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곱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물러나는 게 체면이라도 지키는 길일 텐데. 저는 소파에 앉아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소라 씨, 맞죠?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먼저 박준서 씨 대변인 노릇을 하네요. 능력이 좋으시네. 귀국한 지 며칠 됐다고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남의 남편을 뺏고 나보고 찌질하다고 할 용기까지 있고. 최소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뺐다니 말이 심하시네요. 저랑 준서 씨는 원래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제가 유학을 가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그와 결혼할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요.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제 것을 되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신 것? 저는 웃으며 핸드백에서 인쇄물 한 장을 꺼내 그녀 앞 탁자 위에 던졌어요. 이거나 먼저 보고 뭐가 당신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최소라는 허리를 숙여 인쇄물을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카톡 대화 내용과 사진 몇 장이 있었죠. 그녀는 몇 줄 읽지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떻게? 지은이가 다가가 인쇄물을 훑어보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나, 최소라 씨, 예전에도 남의 남편 뺏는 짓을 하셨었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인을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가고 결국 회사에서도 잘리셨다고? 그래서 유학 핑계대고 도망치셨구나. 저는 이미 친구를 통해 최소라의 과거를 다 조사해 두었어요. 3년 전 그녀는 한 무역회사에서 유부남 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부장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회사로 찾아와 난리를 쳤을 때 최소라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내에게 남편 간수도 못한다고 비웃었죠. 결국 충격을 받은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고 회사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최소라를 해고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자 유학을 핑계로 해외로 도피했던 거였죠. 최소라는 인쇄물을 구겨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나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라고. 거짓말이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거기에는 최소라가 예전 동료와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죠. 그녀는 더이양양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야. 이 부장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회사에 와서 난리만 안 쳤어도 내가 이 부장님이랑 결혼했을 텐데 잘린 건 상관없어. 이참에 해외 가서 바람이나 쐬고 돌아와서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뭐. 녹음이 끝나자 최소라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다가 뒤에 서 있던 박준서와 부딪힐 뻔했죠. 박준서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놀란 눈으로 최소라를 보며 말했어요. 소라야, 이게 다 사실이야? 너 정말, 아니야, 준서 씨, 저 여자 말 듣지 마. 저 여자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녹음까지 조작한 거야. 최소라는 박준서의 팔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방금 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소라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조작? 그 부장님 아내 아직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 네가 원한다면 지금 바로 전화해서 직접 확인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다니던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어.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최소라의 손이 박준서의 팔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전화를 거는 순간 자신의 모든 과거가 탈로 날 거라는 것을요. 지은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최소라 씨, 당신이야말로 남의 가정 파탄내는 상습범이면서 어디서 서희한테 남의 남자 뺏는다고 큰 소리예요? 낯짝도 두껍네, 정말. 최소라는 모욕감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녀는 저를 한번 쏘아보고 다시 박준서를 쳐다봤죠. 박준서가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는 더욱 당황해서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강서희,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박준서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급히 그녀를 뒤쫓았어요. 소라야, 기다려. 그는 문가에 멈춰서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최소라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지은이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 제 꼴 좀 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더니 과거 들통나니까 꼬리 내리고 도망가네. 진짜 웃긴다. 저는 탁자 옆으로 가서 바닥에 떨어진 종이 뭉치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쟤는 저게 다야. 허세 부릴 줄만 알지. 진짜 강적 만나면 바로 꼬리 내리거든. 지은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정말 대단하다. 미리 다 조사해두고 오늘 제대로 한 방 먹였네. 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박준서, 아까 최소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둘이 조만간 싸우겠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라의 좋은 날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박준서의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소라와 박준서가 떠난 후 지은이는 탁자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박준서,
이제 최소라의 과거를 알았으니 둘이 싸우지 않을까? 아까 그 눈빛, 완전히 신뢰를 잃은 눈빛이었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싸우든 말든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박준서가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바람 피운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저지른 비리까지도. 지은이가 다가와 노트북 화면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제가 정리해둔 파일들이 있었죠. 그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너 정말 걔 회사 비리 증거들을 회사에 보낼 거야? 그거 보내면 박준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그녀를 쳐다봤어요. 걔가 그런 짓을 할 때 회사에서 잘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까? 작년에 출장비 허위로 청구해서 최소라랑 밥 먹은 돈까지 회사에 떠넘기고 지난달에는 경쟁사의 회사 고객 정보 몰래 팔아넘겨서 뒷돈까지 챙겼잖아. 다 걔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사실 이 증거들은 제가 작년에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어요. 한 번은 박준서가 술에 취해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잠들었는데 제가 충전해 주려다 우연히 낯선 번호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됐죠. 거기에는 고객 정보와 뒷돈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 봤을 거라고 믿고 싶어서 그와 싸우는 대신 조용히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고 친구를 통해 그의 경비 처리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정리해둔 증거들을 두 개의 파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출장비 허위 청구 내역과 관련 대화 내용, 다른 하나는 고객 정보 유출 증거와 이체 내역이었죠. 그리고 박준서 회사 감사팀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이 파일들을 압축해서 첨부했어요. 제목은 마케팅팀 박준서 대리 비리 제보라고 쓰고 증거 자료 첨부합니다. 라는 내용을 덧붙여 전송 버튼을 눌렀죠.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박준서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이건 제가 그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망가뜨린 것이었어요. 오후 4시쯤 제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박준서의 이성을 잃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강서희, 너지. 내 회사 일. 네가 회사에 꼰지른 거지.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나야. 그게 뭐. 네가 그런 비리를 저지를 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강서희, 너 미쳤어. 박준서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부짖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야.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미워했어. 나한테 살 길 하나 안 남겨주고. 살 길?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네가 최소라랑 밤새 외박할 때 나한테 살 길을 남겨줬어? 네가 우리 공동 재산으로 최소라한테 선물 사줄 때 나한테는 살기를 남겨줬냐고. 네가 회사 정보 팔아먹고 뒷돈 챙길 때 이 집에 살기를 남겨줄 생각은 해봤어? 박준서, 길을 막은 건 내 자신이야. 내가 아니라.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내 박준서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희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회사에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 될까? 다시는 안 그럴게. 너랑 다시 잘 살아볼게. 소라랑도 완전히 끝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늦었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어요. 증거는 이미 넘어갔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네가 정말 내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회사에 가서 직접 해명해.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가 밖에서 돌아왔어요. 그녀는 과일을 사들고 와서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죠. 서희야, 방금 사촌 언니한테 들었는데 박준서 회사에서 정직 처분받았대. 감사팀에서 불렀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증거 보여주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더라. 지금은 집에서 대기 중이래. 회사에서 추가 조치 있을 때까지. 저는 주방에서 지은이를 도와 채소를 씻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어요. 이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채소를 씻으며 말했죠. 알아, 자업자득이지. 지은이는 주방문에 기대서며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바람 피우고 비리까지 저질렀는데. 당연한 결과지. 이제 일자리도 잃고 최소라도 도망갔으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네. 쌤통이다. 저는 씻은 채소를 접시에 담고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걔가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참. 우리 내일 새 오피스텔 보러 가자. 빨리 정해서 이사해야지. 더는 걔네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 내일 오전에 시간 비니까 아침 먹고 바로 가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어요. 마음은 평온했죠. 박준서가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울지 알 것 같았어요. 일자리를 잃고 믿었던 최소라에게도 버림받았겠죠. 그는 드디어 자신이 뿌린 씨앗에 쓴 열매를 맛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결혼을 배신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 바로 그 자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어요. 박준서와 최소라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든 더 이상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지은이와 함께 새 오피스텔을 보러 갔어요. 단지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죠. 조경이 잘 되어 있었고 동간거리도 넓었어요. 베란다에 서니 멀리 공원이 보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풀 냄새가 실려왔어요. 지은이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서며 웃으며 말했어요. 서희야, 여기 네가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좋다. 조용하고 안전하고 여기서 살면 마음 편하겠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가구 배치에 대해 얘기하려는데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촌 언니였죠. 그녀는 전화를 받더니 몇 마디 듣지도 않고 눈을 반짝였어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전화를 끊고는 제게 다가와 흥분해서 말했죠. 서희야, 대박 사건이야. 박준서랑 최소라 완전히 끝장났어. 저는 들고 있던 평면도를 내려놓고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언니가 방금 시장에서 박준선의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대. 그 아주머니 말이 어젯밤에 박준서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정직당한 게 다 최소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최소라를 집으로 불렀는데 둘이 만나자마자 대판 싸웠대. 지은이는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박준서가 처음부터 최소라한테 소리 질렀대. 너 때문에 내가 강서희랑 이렇게 되고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어. 너는 완전 재앙 덩어리야. 라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계속해서 말했죠. 최소라도 만만치 않았대. 박준서, 너 양심도 없니? 네가 나한테 오고 싶어서 왔고 네가 바람 피우고 싶어서 피웠고 네가 비리 저질러서 잘린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능력 없는 놈이 꼭 남탓만 하더라. 라고 맞받아쳤대. 지은이는 최소라의 말투를 흉내내며 실감나게 말했어요. 그러다 박준서가 화나서 최소라를 잡으려 했는데
최소라가 피하면서 그를 밀치는 바람에 탁자 위 물컵이 엎질러졌대. 저는 평면도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들의 싸움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았죠. 둘이 싸우면 싸울수록 저는 더 편해질 뿐이었어요. 그들이 힘을 합쳐 저를 괴롭힐 일은 없을 테니까요. 지은이도 제 옆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최소라가 싸우다가 박준서 서재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대. 그 안에 편지 봉투가 보였는데 박준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열어봤더니 그 안에 현금이 몇백만 원이나 들어있었대. 박준서가 공동계좌에 안 넣고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최소라가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는 박준서가 화장실에서 몸 닦는 사이에 몰래 그 봉투를 자기 가방에 챙겨 넣었대. 그리고는 너랑 더는 말 섞기 싫어.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대. 지은이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박준서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최소라가 간 걸 보고도 별 생각 없다가 나중에 서랍에서 돈 꺼내려다 돈이 없어진 걸 알고는 급히 최소라한테 전화했대. 근데 최소라는 이미 걔 번호를 차단하고 카톡도 삭제한 뒤였지. 호텔에 찾아가니 아침에 이미 체크아웃하고 사라졌다고 하더래. 저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최소라는 원래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박준서가 일자리도 돈도 없으니 그에게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돈을 챙겨 도망치는 건 그녀가 할 법한 일이었어요. 박준서는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동네에서 최소라 욕을 하고 다닌대. 사기꾼이라고 자기 돈 훔쳐갔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이 돈의 출처를 물으니까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더라. 지은이는 덧붙였어요. 이웃 아주머니 말이 박준서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집에서 물건을 부쉈대. 아침에 나올 때는 눈이 토끼처럼 빨갛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어서 완전히 폐인 같았다고 하더라. 저는 핸드폰을 켜서 동결된 공동계좌를 확인했어요. 돈은 그대로 있었죠. 마음이 더욱 편안해졌어요. 자업자득이지. 만약 그가 나랑 잘 살고 최소라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비리만 안 저질렀어도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게 바로 인과응보지. 걔는 최소라가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최소라는 걔 돈만 보고 만났던 거야. 이제 돈도 일자리도 없으니 당연히 도망가지. 우리는 새 오피스텔에서 잠시 더 머물다가 입주 날짜를 확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단지를 걸어 나오면서 지은이는 계속해서 박준서 얘기를 했죠. 언니 말이 박준서가 오늘 아침에 언니한테 전화해서 최소라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대. 언니가 나는 못 도와줘.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끊어버렸다더라. 이제 아무도 걔를 안 도와주네. 다 걔가 자초한 일이지. 저는 길가에 핀 꽃들을 보았어요. 마음은 평온했죠. 박준서와 최소라의 결말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한 명은 결혼을 배신했고 한 명은 돈을 탐냈죠. 결국 서로를 이용하다가 함께 몰락한 거예요.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죠. 저는 이제 곧 새 오피스텔로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 불쾌했던 사람들과 사건들은 모두 과거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새 오피스텔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오후, 저는 지은이네 집 객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면 입주할 수 있어서 미리 짐을 싸두면 편할 것 같았죠. 막 옷을 개어 상자에 넣고 있는데 거실에서 지은이가 누군가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저는 택배 기사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저를 불렀죠. 서희야, 잠깐 나와봐. 너 찾는 사람 왔어. 객실에서 나가자 거실 중앙에 서 있는 박 여사가 보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우유와 과일,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녹두과자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건 엄마가 예전에 자주 사주시던 거였는데 결혼 후에 박 여사에게 한번 얘기했더니 그런 싸구려를 뭐 하러 먹냐고 타박했던 기억이 났어요. 이제 와서 그걸 사들고 온 의도가 뻔했죠. 박준서는 오지 않았어요. 박 여사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작년에 제가 사들인 보라색 외투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안색은 좋지 않았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 보였어요. 박 여사는 머리를 단정하게, 박 여사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희야, 준서한테 네가 여기 있다고 들어서 와봤. 네가 좋아하는 것 좀 사왔는데 한번 먹어보렴. 아직 따뜻하다. 그녀는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저는 받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문에 기댔어요.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박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죠. 서희야, 나도 알아. 전에는 준서가 잘못했고 내가 걔 편만 들어서 네가 속상했던 거. 근데 지금 준서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다. 일자리도 잃고 최소라라는 애는 돈까지 훔쳐서 도망가고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애가 반쪽이 됐어. 우리 그래도 한때는 고부 사이였는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집에 같이 돌아가면 안 되겠니?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죠. 박준서가 최소라랑 밤새 외박했을 때 그녀는 저를 속 좁다고 타박했어요. 제가 계좌를 동결했을 때 그녀는 저를 유난 떤다고 비난했죠. 이제 박준서가 몰락하자 그제야 고부 사이의 정을 들먹이는 그녀가 우스웠어요. 어머님,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어요. 저랑 박준서 씨는 이미 끝났어요. 이혼 절차는 변호사님이 진행 중이고요. 더는 설득하지 마세요. 박 여사는 다급해져서 제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제가 피하자 그녀는 더욱 애원했죠. 서희야, 제발. 준서가 정말 잘못했다고 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런데. 네가 집에만 돌아오면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다시는 그 여자랑 연락 못하게 하고 집안 돈도 다 너한테 맡길게. 응, 돈이요? 저는 비웃었어요. 어머님, 지금 저더러 박준서 씨랑 집에 돌아가서 동결된 계좌 풀고 제 돈으로 그 사람 새 일자리 구해주고 빚 갚아주라는 말씀이세요? 박 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그래도 뻔뻔하게 말했죠. 서희야, 그 계좌에 있는 돈은 준서 돈도 절반 있잖니. 걔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래. 일단 계좌 풀어서 걔 돈이라도 쓰게 해주고 나중에 새 일자리 구하면 바로 갚으라고 할게.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돈의 절반은 제 돈이고 나머지는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박준서 씨는 혼인 중에 외도를 저질렀고 회사 비리까지 저질렀어요. 이혼할 때 법이 어떻게 판결할지는 법에 따르면 돼요. 지금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건 자업자득이지 저랑은 상관없어요. 제가 그를 도와줄 의무는 없다고요. 박 여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녀는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강서희, 너 어떻게 그렇게 독하니? 준서가 그래도 내 남편인데 걔가 망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망하면
너한테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저한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박준서 씨가 최소라랑 바람 피울 때 어머님은 그가 독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가 우리 돈으로 최소라한테 선물 사줄 때 그가 너무하다고 생각고 안 하셨냐고요. 이제 와서 그가 몰락하니까 저보고 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로 아들이 걱정되시면 그가 스스로 반성하게 두세요. 그에게 상처받을 대로 받은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시고요. 지은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준서 씨 편만 드실 때 서희 마음은 생각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준서 씨가 힘들어지니까 서희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박 여사는 우리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강서희, 네가 준서랑 집에 안 돌아오고 안 도와주면 내가 매일 여기로 찾아올 거야. 네 회사에도 찾아가서 네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다 알려줄 거야. 저는 그녀의 협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말했죠. 마음대로 하세요. 이참에 모든 사람들이 박준서 씨가 어떻게 바람 피우고 비리를 저지르고 최소라한테 돈까지 뜯겼는지 알게 되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어머님이 회사에 찾아오시면 저도 어머님이 어떻게 아들 편만 들었는지 그리고 박준서 씨의 외도 증거들을 전부 어머님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한번 누가 더 망신당하는지 해볼까요? 박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그녀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죠. 예전에는 자기 말이라면 뭐든지 듣던 제가 이제 와서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는 문을 가리키며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가져오신 물건들은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오시면 그때는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겁니다. 이제 그만 가주시죠.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결국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탁자 위에 봉투를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자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드디어 갔네. 너 아까 진짜 멋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또 마음 약해졌을 텐데. 저는 문에 기댄 채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누가 나를 괴롭히고 박준서의 잘못을 나한테 떠넘기려는 건 이제 절대 용납 못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건 제가 새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어요. 지난주에 입주해서 지은이와 이틀 동안 청소하고 오늘 드디어 모든 짐을 옮겨왔죠. 남향인 베란다는 햇볕이 잘 들어와 기분이 좋았어요. 전화를 받자 변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서희 씨, 좋은 소식입니다. 박준서 씨 측에서 드디어 이혼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공동계좌에 있던 1억 5천만 원 중 강서희 씨가 8천만 원을 갖는 것으로 하고 강서희 씨의 혼전 재산과 개인 물품은 모두 강서희 씨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니 내일 바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췄어요. 기쁘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해방감이 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일 시간에 맞춰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거실에서 지은이가 수박을 들고 나왔어요. 이혼 문제 다 해결됐나 보네. 내가 걔가 분명히 합의할 거라고 했잖아. 지금 걔 처지에 무슨 배짱으로 조건을 걸겠어. 저는 수박을 한 조각 받아 먹었어요.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죠. 응. 내일 구청 가서 신고하면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어요. 박준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구청 앞에 도착하니 변호사님이 이미 와 있었어요. 박준서는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죠. 그는 색이 바랜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서희야, 우리 정말 다시 얘기해 볼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나 이제 소라랑도 완전히 끝냈고 일자리도 다시 알아보고 있어.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었어요. 박준서,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최소라랑 밤을 새운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 그냥 조용히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자.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일이야. 변호사님이 옆에서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박준서 씨, 저희가 이미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해 없으시면 서명해 주십시오. 박준서는 합의서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저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제 이름을 서명했죠. 이혼 신고를 마치고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았을 때 저는 그 안에 있는 제 사진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박준서는 옆에 서서 이제는 남이 된 제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서 힘없이 걸어갔죠. 그 뒷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후 택시를 타고 새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지은이가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저를 맞이했어요. 축하해. 드디어 그 쓰레기한테서 완전히 해방됐네. 이 꽃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야. 저는 해바라기를 받아 거실 화병에 꽂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꽃잎에 부서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 후 저는 다시 회사에 복귀했어요. 제 사정을 알게 된 팀장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중요한 프로젝트까지 맡겨주셨죠. 주말에는 지은이와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가끔은 엄마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는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저를 나무라기는커녕 진작에 헤어지지 그랬어. 내 딸은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라며 저를 안아주셨죠. 한 달쯤 지났을까 사촌 언니를 통해 박준서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는 몇 달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저지른 비리 때문에 업계에 소문이 다 나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돈도 인맥도 다 끊겨서 예전에 형 동생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피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빌린 몇백만 원의 빚도 갚지 못해 매일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그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언니 말로는 박 여사도 이제는 그를 포기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밥이라도 챙겨줬지만 그가 계속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빚만 늘어가자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 소리치고는 발길을 끊었다고 했죠. 최소라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돈을 갖고 사라진 후 다시는 그와 연락하지 않았죠. 다른 도시로 갔다는 소문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이제는 박준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퇴근길에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는데 박준서를 보게 됐어요. 그는 작업복을 입고 낡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자전거 바구니에는
빵 몇 개가 들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저녁 식사인 듯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머리는 덥수룩했으며 얼굴은 몹시 초췌해 보였죠. 길가의 노숙자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아는 척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지나쳤어요. 그의 현재 모습은 모두 그가 자초한 것이었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저는 더 이상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저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은 여행을 떠나요.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행복했죠. 저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여자는 꼭 남자에게 의지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힘으로도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었죠. 그 불행했던 과거는 마치 악몽 같았어요. 이제 꿈에서 깨어나 햇살 가득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박준서를 중심으로 돌며 상처받아도 아무 말 못하던 강서희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